연료실 등으로 일단 대피를 좀 했었고요. 네. 지금 비상점검을 해본 결과 이 환풍 시설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진단이 나왔다 그럽니다. 네. 뭐 정밀 진단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본 건물도 약간 뭐 기울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음흠.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정밀 진단을 꼭 해야 할 것 예.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주민들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밀 안전진단 내려주면 일단 환기구는 철거를 좀 해야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이 전주시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났는데 이곳에 거주하시던 어르신 세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예. 오늘 새벽 4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이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이제 건물 전부 태우고 2시간 만에 이제 진화가 됐고요. 객실이 11곳인데 3곳에서 여성 2명과 남성 1명, 이렇게 70대에서 80대 노인들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여기 여인숙을 관리하시는 그 82살이신 그 분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투숙객 2분이시라 그러는데, 이 투숙객 2분은 뭐 장기 투숙을 하고 계셨고 폐지 네. 고철 뭐 이런 걸 주우면서 생계를 꾸려오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면서요. 네, 이 건물은 더 오래됐습니다. 1972년에 지어졌다고 아이고, 합니다. 거진 한 네, 50여 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매일 아침마다 이 폐지 주우러 다니던 어르신들 정말 참변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이 쉼터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이 진입로를 넓히는 문제를 놓고 이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이거 무슨 사연입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 이제 싶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방도 325호선에서 그 나눔의 집까지 진입로가 모두 900m 구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네. 도로 폭이 3m인 곳도 있고 6m인 곳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예. 그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이런 음.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광주시가 올해 이제 국비 19억 원 예산을 확보를 했대요. 그래서 이 전체 구간을 폭 8.5m로 그래서 이제 쌍방향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이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난 6월부터 설계가 지금 중단이 돼 있다는 왜 겁니다. 반대를 하죠? 이게 도로폭이 6m 이상이 되면 광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 빌라 건물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물류단지 이런 것도 들어올 수가 있나 봐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 자체가 난개발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하나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끔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뭐 3.1절이랄지 광복절인 경우에 차량 통행이 또 많아지지 많이들 않겠습니까? 찾아오실 테니까. 네, 예. 그럴 때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도 좀 우려된다. 이래서 이제 반대를 음.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광주시가 그렇다면 진입로 중간중간에 그러면 교행 구간을 만들거나 네. 이런 방안을 좀 추진해 보자 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흔쾌히 그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제주시 봉계동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진입을 막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오전에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입구에서 이제 집회를 가졌고요.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가 오래전부터 이제 결성이 돼 있습니다. 네. 이분들 아예 이 매립장을 좀 원천 폐쇄해 달라라고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1992년부터 이제 이게 이제 개장을 해서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동안에 이제 3차례 계약 연장을 해서 27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아왔다는 거죠. 아하. 더는 못 참겠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못 찾겠다라는 얘기고 이게 또 한 계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원래 지난해 이제 그 협약을 맺어서 서귀포시 색달동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이 준공이 되면 여기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 가동을 멈추기로 했답니다. 원래. 네. 자, 그런데 이게 2021년까지 완공되기로 했던 게 2023년 상반기로 또 늦춰졌나 봐요. 네. 자,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제 뭐 못 참겠다라고 지금 아하. 들고 나선 그런 그 주민들 입장에선 상황입니다. 화가 날 만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충남시군의회 의장들이 오늘부터 1인 시위에 나섰다라는 소식인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네,
충남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의장이 모두 15분이 계신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한다는 내용이고, 그 이유가 뭐냐? 경기도 평택에 빼앗긴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 땅임을 호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 그럽니다. 어허. 예, 이게 또 무슨 내용이신지 좀 궁금하실 궁금합니다. 텐데요. 예, 이 당진 평택항 매립지가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성이 정해지긴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개정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015년 5월달에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이 충남도가 그동안 관할하던 상당 부분이 경기도 평택 소속으로 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인 곳인데 이거를 그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결정으로 이렇게 평택시 소유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일단 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행안부 결정을 이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전개 중인 상황에서 이 좀 판사님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결정은 언제 내려집니까? 이 결정은 뭐 심리가 현재 진행 중이라 그러니까요. 언제 예.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뭐 확정적이진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가 그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군요. 그런 셈입니다. 예. 네. 자, 오는 23일부터 이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가 반드시 표시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서 달걀에 표기되는 번호, 이 숫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10자리로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 생산자 고유 번호에다가 사육 번호 6자리 합쳐서 이제 모두 10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비자들로서는 좀 이렇게 읽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 주세요. 예, 우선 일단 그 날짜가 먼저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8월 23일 생산됐다 하면 예. 0823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거고요. 네. 뒷부분은 이제 고유 번호 5자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데, 예.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것은 1은 방목이고, 2는 음. 닭장 없는 평범한 축사고, 3은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날짜 부분하고 네. 제일 마지막 부분 숫자, 예. 그래서 마지막 숫자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1은 이제 방목이라는 거죠. 그럴수록 점점 조금 더 좋은 사육 환경에서 자란 그러네요. 닭이 생산한 계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앞에 합니다. 4자리 그 날짜와 뒤에 네. 그 환경, 네. 사육 환경이 어땠는지. 네네.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좋은 네. 달걀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자란 그 닭들이 낳은 그렇죠. 달걀. 네. 소식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서울역 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두고 법정 다툼까지 갈 모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산역 개발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랬었는데, 네. 서울역 북부역 역세권 개발 사업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은데요. 지금 이게 코레일 소유의 서울 북부 유휴부지, 서울역 북부 쪽에 이제 약간 유휴부지가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국제 베이 시설을 비롯해서 호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는 그런 이제 사업이고요. 네. 사업비만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큰 사업인데, 메리츠 종금 컨소시엄이 일단은 그 높은 입찰가를 제시를 해서 우선 협상자로 이제 거론이 됐는데,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금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네. 이거를 좀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정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 측에서는 이거 의혹 해명을 갑자기 요구하고 이러는 것은 원래 계약상에도 없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거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결국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한 거 아니냐. 네.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뭐 우선 협상자로 하나종합화학 컨소시엄이 지금 정해졌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 지금 가처분, 그러니까 우선 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예. 만약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할 그렇군요. 네. 오늘 소식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월요일의 퍽퍽함을 좀 달래보기 위해서 오늘 문자 주제를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NV0355님. 점심때 집 나간 며느리도 이거 굽는 냄새 들어온다는 전어 구워 먹었어요. 고소하게 밥 한 그릇 뚝딱 했는데 아직도 이 포만감에 기분 좋습니다 하셨고요. 3368님. 드디어 47살 손이 시누이가 결혼을 한답니다. 지난 주말 남자친구 집에 데려왔는데 어찌나 두 분 잘 어울리시던지 결혼 안 해도 행복하다면 괜찮은데 지금 시누이가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잘된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3074님.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것도 이 닭과 달걀에 누가 먼저냐처럼 헷갈려요. 보험도 안 되는 치아 그 치료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갑자기 우울했는데 치아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옆지기라면 이제 뭐 애인, 남편, 배우자 하여튼 예. 그동안 모아둔 치료 비용 500만 원이나 주네요. 남은 건 다음에 쓰라고. 같은 주머니 돈 같은데 기분은 좋습니다. 배우자셨군요. 5419님. 아이들 계약해서 기분 좋죠. 그동안에 밀렸던 집안일에 햇살 따뜻한 베란다에 빨래 널기 등 일상들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아이들에게 잔소리 안 하는 제가 되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아이들도 더 행복할 거예요. 엄마 잔소리 안 들어서. 커피 쿠폰 드리면 더 기분이 좋아하시겠군요. 8610님. 아들이 휴대전화 잃어버려 무척 속상했는데 어떤 중년 남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사례비로 2만 원 드렸더니 10,000원만 가져가시고 뒤돌아서서 가시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지 뭡니까. 너무 감사해서 오늘까지 여운이 남아있어야 하셨는데 또 이런 일이 있군요. 그분께 좀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역시 기분 좋은 소식이니까요. 8610님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 있어요. 함께 좀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문자를 정했거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역 소식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어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였는데 이 광주에서 여러 가지 추모 행사가 크게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김 전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가치, 민주, 인권, 평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소중함과 간절함이 느껴지면서 그 가치들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이렇게 김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또 존경하는 분들이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위원회를 꾸렸고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후원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깨우다 다시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시민평화제 김대중이라는 추모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시민 누구나 함께한다는 뜻에서 시민평화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는 학술대회, 또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는 추모음악회, 김 전 대통령의 일생을 담은 사진 영상전, 그리고 추모식까지 준비가 됐는데요. 어제 오후 3시 30분 추모식이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1층 다목적 홀에서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의 광주 시민들이 함께해서 김 전 대통령을 기렸는데요. IMF를 국민들과 함께 이겨낸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대통령,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물꼬를 뜬 대통령이었다면서 보고 싶다는 말을 시민들은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후대로서 그 업적들을 지키지 못해 좀 죄송하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어제 추모식은 이런 마음들을 나누고 김대중 대통령 추모곡인 당신은 우리입니다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 현장 함께 하시죠. 네. 어렸을 때부터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행동하는 양심, 시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신 계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 됐네. 엊그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에 참 중요한 획을 긋고 가신 분이니까. 아이들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또 물어보는 게 감옥에 왜 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서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회상하고 있었어요. 평생 고생 많이 하셨다 하는 마음이 참 많이 헌신하고 가셨구나 하는 생각만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편히 쉬셨으면. 김대중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다 전해지는데 추모식은 일단 끝났고 또 8월 내내 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추모 행사들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네, 앞서 잠깐 언급한 사진 영상전입니다. 8월 5일부터 어제까지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1층 실내광장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예. 김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부터 대통령 집무실 사진, 또 연결식과 고 이희호 여사의 추모 행렬 사진까지 71점의 사진과 영상 3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사진전이 자리를 옮겨서 이번 한 주 한 번 더 진행되는데요. 네. 오늘부터 이번 일요일인 25일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많이들 함께 하시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위원회 조호건 집행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삶과 사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많이 배우고 또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10주기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 문제라든가 또 지금 한일 간의 경제 문제, 보수와 진보가 대결해 있는 어떤 정치 구도, 이 시점에서 과연 돌아가신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 또 그리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추모 행사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를 김대중 평화주간으로 정하자는 지역사회 움직임도 있는데 네. 추후 소식 들려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모 행사는 이번 일요일에 사진전으로 마무리되지만 광주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또 전남 화순에는 김대중 기념공간, 신안의 하이도에는 생가, 또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까지 이곳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님 숨결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방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경 리포터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인 지역 소식 들어보죠. 강승희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경인센터입니다. 예, 이 수원시에 조선 정조 때부터 이 수원 화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한 240여 년의 이 수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의 길이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을 상징하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죠. 이 수원 화성 등 곳곳에 정조의 자취가 묻어 있습니다. 정조대왕 때부터 현재까지 말씀하신 대로 약 240여 년의 흐름을 쭉 살펴볼 수 있는 역사의 길이 최근 만들어졌는데요. 이 역사의 길 소개에 앞서서 먼저 이 역사의 길이 조성된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소도 이 정조대왕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내에는 노송길이라 불리는 노송지대가 있습니다. 늙을 노와 소나무 송을 더해 이름 붙여진 이 길은요, 지지대곡의 정상부터 옛 경수국도를 따라서 이 소나무가 있는 지대로 길이가 5km에 이르는데요. 네. 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찾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서 먼 길을 오고 갔을 만큼 효심이 깊은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조가 그 사도세자 묘까지 능행차한 것도 참 유명하잖아요. 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지금의 경기도 화성 윤건릉으로 옮기고 아버지 묘를 참배하기 위해서 수원 화성으로 능행차를 했는데요. 네.
24년의 재위 기간 동안 총 66번의 행사를 했다고 어허. 전해집니다. 예. 이 노송길은 이 능행차 중 조선시대 정조가 매번 지났던 곳입니다. 정조대왕은 생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이 현융원의 식목관에게 임금 개인 재산을 하사해서 오고 가던 이 길에 소나무 500그루를 심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네. 1790년경에 조성된 걸로 전해지고요. 이곳 노송지대는 1973년에는 경기도 지방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 소나무 500그루 심어졌던 곳인데 이게 막 많이 훼손이 됐었다면서요. 근데 최근에서 이게 복원됐다고요? 네, 이 능행길을 지켜주던 노송들이 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대거 베어지거나 훼손됐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에 노송지대 사이로 도로도 뚫리게 됐고요. 네. 이 소나무 대부분이 죽으면서 30여 그루밖에 남지 않게 됐는데요. 수원시는 자동차 매연과 진동으로 인한 노송의 훼손을 막고 이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2016년부터 노송지대 복원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 노송공원 일대 소나무 33그루를 더 심었습니다. 또 노송지대 주변의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녹지를 조성했고요. 또 내년까지 복원 구간에 꽃을 추가로 심고 또 340m의 남은 노송길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조의 효심이 담긴 노선길에 만들어진 역사의 길 어떤 곳입니까? 네, 역사의 길은 최근 복원된 이 노송길에 만들어져서 수원시 습격 7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12일에 개장했습니다. 네. 이 길은 167m 길이로 조성됐는데요. 정조 시대부터 현재까지 수원의 역사를 정리한 판석 84개에 새겨져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역사의 판석을 따라 걸으면요. 1776년 정조 즉위부터 1794년 화성 축조, 그리고 1949년의 수원 시승격, 또 1997년 수원 화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수원의 역사를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과거로의 여행이 될 수 있는데 이 길을 걷다 보면은 그 내용들도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도 이 조성이 의미 있다며 관심 있게 바라봤는데요. 한 시민은 1953년에 수원에 와서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왔는데 함께 흘러온 수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원시 관계자는 노송길은 중요한 역사문화적 공간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정조의 효심을 느끼고 휴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길을 차례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 소나무가 더 울창해진 노송길과 역사의 길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희센터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 소나무 또 소나무숲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또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였어요. 자, 기분 좋은 일 있어요라는 주제로 8162님 며칠 전 바깥사돈께서 쓰러져 병원 입원하셨는데 오늘 무사히 퇴원했다는 소식 듣고 기분 좋은 하루 맞고 있다고요. 7450님 예금 만기돼 은행에 찾으러 갑니다. 가입할 땐 만기 언제 되나 했는데 그게 또 오늘이네요. 아, 이분 진짜 목돈 마련하셨네요.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0102님 이쁜 첫째 딸 우리 도희 벌써 2돌 됐네. 둘째 아들 희동이가 생겼어요. 요즘 집에 있는 딸 또 아내 뱃속에 있는 아들 생각하면 힘들어도 기분 좋게 아주 일할 맛이 난다고요. 하루하루가 설렌다면서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더 기분 좋으시라고 커피 쿠폰 선물 0102님께 드리겠고요. 6459님 남편 휴가라 독방 육아에서 이틀간 벗어날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남편은 휴가가 아니네요. 덕분에. 7373님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 5년간 아껴 쓰고 절약하며 빚을 갚아왔어요. 어둠의 긴 터널 족쇄에서 풀려나는 것 같아 너무 좋고요. 설레기도 합니다 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빚을 다 갚아서 얼마나 후련하신지요. 9904님 아들이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했지 뭡니까. 아이고 날씬 덥지만 모두 건강하세요. 이분은 한턱 내셔야 되겠네요. 7123님 마당에 빨간 고추 말리는데 태양초 고추가 되기까지 한 보름 정도 걸려요. 이거 다 마르면 고추씨가 고추 속에서 대글대글 굴러다니죠.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기분 좋아요. 서울에서 태양초 쉽지 않지만 저희는 마당이 있어서 10kg 6박스가 마당에 쫙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넓은 집이면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이면 다 끝난다고요? 김장이 기다려지신다고 하셨네요. 문자를 아주 정성껏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7123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시 33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많은 곳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는데 조금 전 3시와 3시 20분에도 폭염특보가 다시 한번 확대됐습니다. 강원도의 홍천의 평지, 화천, 원주에 이어서 3시 20분에는 경기도의 가평과 양평, 또 충청북도의 충주, 제천, 단양, 증평 등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되는 내일 기온을 보면 우선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강릉, 전주, 광주 22도, 대구, 부산, 울산 24도, 제주 25도로 열대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제주도 지방 정도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세종, 대전이 33도, 광주는 내일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지금 중부지방은 맑은 곳이 많지만 경상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북구 지역, 밀양 지역으로도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경상도 내륙 지역은 제주도 지역과 함께 오늘 오후에 5에서 40mm 정도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도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강원 영동 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확대될 텐데 낮에 남해안과 제주도 지방부터 확대돼 밤이 되면 남부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는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어서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이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1.2도, 습도 39%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낮 시간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먼저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오창 부근에서 화물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났는데요. 갓길에서 처리를 작업을 하고 있지만 주변으로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파로 밀리고 있으니까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더 가서는 중부 1터널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 더디게 움직이고요. 반대 남이 쪽으로는 호법 분기점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 뒤쪽으로 서행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백면으로는 송악에서 서평택까지 8km 막히고 있는데 작업의 영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 서서울 요금소와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백면 차량 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 논산 쪽으로는 연문 아들목에서 작업의 여파로 2km 막힙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일찍 분기점에서 광명터널 통과하기 어렵고요. 또 남동에서 문학 사이로는 양방면 모두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면서 남북미 대화가 시작된 지금의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태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영상 분석을 마친 국회의원 18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109명 중 지금까지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의원은 모두 68명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3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 정의당 의원 2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가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표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을 돈벌이에 악용했다, 국론 통합에 역행하는 코드 인사라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 신상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기준금리가 현재 0.9% 수준이라면서 내년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차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부산 지역으로 가봅니다.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부산에는 해수욕장이 워낙 많아서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 도시로 꼽히는데 그런데 올해는 그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예, 부산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다대포, 임랑, 일광 등 그 부산에는 해수욕장이 7개가 있는데요. 네. 어느 한 군데 예외 없이 모든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줄었습니다. 어허. 해수욕장이 폐장되는 8월이 되어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올해 방문객은 최근 5년 중 가장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요? 예. 매년 4천만 명 이상 왔었는데요. 올해는 3천만 명대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줄었는지 실제로 집계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예. 7개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가 3,264만 명이었습니다. 4천만 명 미만이네요. 예. 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7% 정도 줄었는데요. 네. 특히 송정 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32%, 그리고 일강 해수욕장은 25%, 예. 송도 해수욕장은 24% 정도 줄었습니다. 아주 크게 준 셈이지요. 그러네요. 그 부산 특히 이제 해수욕장들 뭐 해운대도 그렇고 평소에는 얼마나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부산은 4천만 명 이상 오는데요. 예. 2013년 최초로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4년에는 신용카드발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2,80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네. 그러나 2015년부터 다시 4천만 명 선을 회복해서 그 해에는 4,600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4천만 명이 넘어오다 지난해에는 4,100만 명으로 약간 줄게 됐습니다. 근데 예. 올해는 4천만 명 못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4,600만 명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 계속 줄다가 이제는 3천만 명대로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름 한철 대목을 노렸던 그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 굉장히 많이 실망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 불황이 계속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좀 어려운 편인데요. 예. 지역 상인들의 실망이 큽니다. 대목 특수를 못 누렸다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특히나 그 여름 휴가철에 큰 손이었던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이제 예년에 비해 수입이 20% 정도 급감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해운대 시장 상인회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10명씩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한꺼번에 10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막 이렇게 써던 중국인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굉장히 타격이 컸다고 하고 네. 최근에는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일본 관광객들도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식당 가서도 여러 사람이 많이 먹게 되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 외에 또 날씨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날씨 영향이 좀 컸었는데요. 그렇죠.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 이럴 때가 피크인데 그때 네. 태풍이 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태풍이 직접 부산을 치지는 않았는데 그때 파도가 너무 높은 파도가 막 치면서 해안가로 쓰레기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거 치우는데 3일 이상 걸렸고요. 그동안 네. 방문객들이 뚝 끊겼습니다. 어허. 그리고 태풍 끝나자 장마가 시작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줄었고요. 날씨 요인이 있고요. 예. 그다음 휴가 트렌드도 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해수욕장에 들어가서 막 파도 타고 이런 거보다는 예. 호텔에 가서 이렇게 쉬는 호캉스라 그러죠. 이른바 호캉스. 예, 호캉스가 유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해수욕장에 많이 줄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동해안이 이제 서울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KTX 개통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동해안보다 서울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동해 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예. 부산 지역의 그 관광객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예. 국제적인 요인으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든지 최근에 한일 관계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 부산 해수욕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방문객이 줄어드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또 말 못할 또 다른 사정도 있다면서요? 아니, 조금 웃기는 사정인데요. 예. 그 부산 각 지자체들이 자기 관할에 있는 해수욕장 홍보를 위해서 관광객 수를 좀 옛날에 막 뻥튀기를 좀 했습니다. 많이 온 것처럼. 네네. 예. 그 해수욕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를 이래 측정하는 방법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있거든요. 설명 요건- 좀 해주세요. 예, 특정 면적에 예. 몇 명이 있는지를 세어서 아. 해수욕장 전체 면적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대 사람 많이 있을 때. 네네, 그런 예. 거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약간의 또 이제 거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면적에 100명이 있는 걸 한 120명 왔다 이래서 곱해버리면 전체 면적으로 곱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수를 뻥튀기 거품이 그렇죠.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뭐 한 10명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곱하기 몇 해버리면 그냥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예, 무슨 뭐 사정이 좀 이런데 페르미 추정법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예. 각 기초지자체 단체가 이제 자기 해수욕장 홍보하려고 이렇게 좀 뻥튀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 해운대구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100명이 왔다. 네. 이러면 광안리를 관할하는 수영구청이 우리 광안리에는 89명이 왔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해운대구가 자존심 상해 조금 더 잡고 네. 수영구도 조금 더 잡고 이러다 보니까 2017년이나 뭐 2016년이나 이렇게 보면은 거품이 좀 있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 방문객 집계 방법이 좀 잘못됐고 그것을 제대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 방문객 수가 집계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좀 거품이 빠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해운대구는 이제 빅데이터 집계 방식을 쓰거든요. 네. 이건 이제 그 휴대폰만 있으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을 쓰는 사용자가 해수욕장에 30분 정도 있으면 이걸 이제 방문객 수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여하튼 빅데이터 방식을 쓰든 페르미 추정법을 쓰든 이 방문객 감소 추세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페르미 추정법보다는 빅데이터 방식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정확합니까? 정확까지는 예.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 좀 현실적인 그런 데이터입니까? 예, 페르미 추정법보다는 이제 주관적인 요소라든지 예. 약간의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적거든요. 음. 그래서 페르미 추정법보다는 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부산 지역 그 해수욕장 이 관광 산업 타격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시나 관계당국에서 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대응은 좀 없는데요. 다만 8월 말에 해수욕장들이 공식 폐장하고 최종 방문객 수 집계가 되면은 눈에 보이는 대책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부산시나 관광공사에 문의를 좀 해봤더니 뭐 해외 여행지가 요즘 값도 싸고 인구도 좀 줄고 국내 인구가 줄고 하니 관광객 감소가 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해수욕장을 여름 말고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서 예. 이 관광객들을 좀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네요. 테마가 있는 관광. 꼭 여름이 네. 아니더라도. 예. 그렇죠. 가을이나 겨울에도 이제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들어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부산일보의 박진국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여행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요. 요즘 맛집을 떠나는 그 여행도 인기죠. 그런데 이 부산에서는요. 해양생물학자가 쓴 부산의 해산물 맛집과 해양생물 이야기라는 책이 또 인기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전국일주 초대석 오늘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허성회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 이 부산 그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서 좀 걱정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 자 지금 해양생물학자시니까 뭐 해양생물 이야기 해주신 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 부산의 해산물 맛집까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예, 예. 저의 취미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네. 특히 해산물 맛집을 즐겨 찾아다니는데 그 해산물 식당에서 부르는 생선 이름이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주인들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내놓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일반 손님뿐만 아니라 이제 식당 주인조차도 네. 자기가 오랫동안 요리하고 있는 생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주인들 그래서 말만 믿고 먹게 되는데 사실. 예. 그래서 이제 해산물 맛집을 소개하는 책을 만들면서 네. 잘못된 생선 이름도 바로 잡아주고 네. 또한 일반인들에게 이제 그 생선들의 그 형태 특성, 생태 특성, 번식 특성 이런 걸 알려줄 목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공부하면서 해산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잘못된 이름 바로 잡아줬을 때 식당 주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잘못된 이름이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네. 오히려 저보고 자꾸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얘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끝내 그 이름을 고집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 취미로 이렇게 맛집 많이 돌아다니면서 모은 명함만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몇 장이나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식당에 가면은 반드시 명함을 챙겨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인 그 식당 명함 수를 뭐 정확히 세보지는 않는데 한 1000개는 넘는 것 아이고,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또 가고 싶은 곳이 그 중에 몇 군데입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3분의 1 정도. 예. 예. 그만하면 뭐 굉장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산의 해산물 맛집, 뭐 물론 그 식당 이름을 구체적으로 뭐 대실 수는 없겠지만 대략 어떤 메뉴들이 그곳에 있습니까? 우선 부산이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집산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해산물이 풍부하고 그에 따라서 해산물 요리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네. 제 책에 소개된 그 부산의 해산물 요리만 해도 50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예. 그 꼼장어구이가 있고요. 예. 아귀찜, 붕장어회, 멸치회, 그다음 고갈비라고 부르는 고등어구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갈상구이, 낙지볶음, 볶국, 예. 가자미 미역국, 말미잘 매운탕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말미잘 매운탕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하. 그거는 이제 저기 매운 양념을 쓰겠죠? 물론이죠. 예. 아유, 지금 쭉 메뉴 나열하시는데 군침이 막 돕니다. 부산에 예. 정말 맛집 기행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예. 그 중에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메뉴 뭘까요? 저는 이제 해산물 요리 중에서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계절마다 이제 제철 생선회를 찾아 먹는데 이제 봄에는 그 문치가자미회하고 숭어회를 먹고요. 네. 여름에는 갯장어회를 먹고 예. 이제 가을에는 전어회, 겨울에는 방어회 이런 것들을 찾아 먹습니다. 아이고, 요즘 그러면 갯장어회 많이 드세요? 예. 뭐 이제 이것도 이름이 일반 사람들이 하모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본 명칭이고요. 그렇죠. 갯장어회. 우리나라 명칭이 갯장어회입니다. 예. 여름마다 먹습니다. 그것도 입에 좀 살살 녹지 않나요? 저도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예, 그 칼집을 내 가지고 그 샤브샤브로 해 먹으면 살살 녹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이제 해양 생물학자시니까 이렇게 음식들이 나오면 물론 이제 회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이제 바로 드시지 않고 이 생선들 좀 이렇게 다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좀 까다로운 손님이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 그 대개 이제 식당에서 나오는 회들이 좀 흔히 그 볼 수 있는 회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관찰할 건 없고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좀 특이한 생선들이 올라오는 거는 좀 자세히 살펴보죠. 그게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요새는 그 수입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국내산 이게 수요를 못 충당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 해산물의 한 50%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근데 못 보던 생물들은 혹시 이게 수입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난히 크고 양이 푸짐하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리고 또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쉽게 구별하실 수 있잖아요. 맛으로 다 아시는 거죠? 아닙니다. 맛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 형태는 좀 구분이 됩니다.
자연산하고 양육관이 예. 좀 형태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넙지 같은 거를 보면 그 밑에 예. 잘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심 부분이 예. 좀 이렇게 얼룩 반점이 있다든가 오. 아니면 그냥 깨끗하다든가 예.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 예. 근데 맛은 저도 몇 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아, 그래요? 구분은- 맛으로는 구분을 못 예. 하신다. 구분은 하기 어렵더라고요. 예. 저는 자연산이 더 뭔가 고소하고 식감이 더 좋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만, 느낌이. 예, 느낌만 저는 갖고 있군요. 예. 예, 부산의 예. 맛집 다 다니셨을 텐데 글쎄요, 이렇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손님이 많은 곳에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재료가 신선하고 예, 이제 음식 맛은 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식당이 좀 청결한 것이 일반적인 그렇죠. 공통 특성인데요. 예, 어떤 음식점은 음식은 맛있는데 네. 그 종업원들이 아주 불친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식당이 막 너무 지저분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당은 한번 가보고 나서 그다음에 찾질 않죠. 그렇게 되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네, 오랫동안 손님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는 건요. 네. 아까 그 네 가지의 그 조건을 거의 충족하고 있습니다. 재료, 청결, 친절. 예. 재료가 신선하고 맛이 있고 친절하고 예, 청결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이 이렇게 좀 잘 챙겨주는 식당에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해양생물, 그러니까 이 식재료를 알고 먹으면 뭐 더 맛있다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은 그 음식의 재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먹을 때보다도 네. 알고 먹으면 확실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먹방 프로에서도 이제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대체게는 이제 사람들이 흔히 먹는 해산물에 대해서 이제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는데 네. 그 식당에 가기 전에 한번 읽고 가면은 확실히 맛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요. 예. 은근히 책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뭐 이 먹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세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알고 나면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도 알게 되면 미워할 수 없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이 방송 듣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책 나오면 좋겠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부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맛집 혹은 뭐 해산물 관련된 책을 쓸 계획 없으세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가 이제 뭐 부산만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국을 좀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찾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서 해산물 맛집과 각 해역에서 잡히는 그 해양 생물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책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을 무대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방대한 작업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꼭 해내세요,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전국일주 초대석 부경대 해양생물학과 허성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요. 문자로 많이들 보내오셨는데요. 3746님, 아들 내외가 새집 사서 들어갔어요. 맞벌이 열심히 하더니 내 집장만 했네요. 너무 좋아요 하신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게시판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오후 3시 5분 다시 옵니다.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